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박영선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진영 의원이 내정됐고 우상호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입각해서 제외됐습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화됐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실무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차 북미회담이 생산적이었고 앞으로도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로 8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2%나 줄었고 중동과 중국 지역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마약 범죄와 경찰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 버닝썬 클럽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이 개인 계좌로 술값을 받아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년치 장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오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를 최종 심의합니다.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남은 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4선의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역시 4선인 박영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박양호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양수산부의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했던 민주당 3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당에 만류하면서 입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2명의 차관급 인사도 시행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개각과 관련한 각 당의 반응은 잠시 뒤 국회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6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험대를 재건하려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공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포털 비욘드 패러렐도 같은 날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대의 주요 부분을 재건해 옴에 따라서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이틀째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조금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1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장기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장은 대북 압박 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봐야 한다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분명히 북한 내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도 핵미사일 실험 유예 위배냐는 질문에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북한이 한 약속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는 인프라의 일부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앞으로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속 대응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이 본부장은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생산적이었고 건설적이었다는 미국 평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해 북미 두 정상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를 북측에 잘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동맹인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과 성범죄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클럽과 지역 경찰관 사이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버닝썬 관련 의혹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마약과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클럽 버닝썬에 또 다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1년간의 버닝썬 회계 기록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당시 초점은 클럽 자금이 지역 경찰관들에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서에 클럽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클럽 직원들이 거액의 술값을 개인 계좌로 받아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출 기록을 조작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술값보다 낮은 가격이 매겨진 위장용 메뉴판을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개업한 버닝썬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아직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관련 정황을 포함해서 클럽 측의 세금 신고 기록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이모 씨의 자택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클럽과 경찰 사이에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이 씨의 자택을 찾은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역삼지구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강 씨가 앞으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 씨를 찾았을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둘 사이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두 사람이 접촉한 증거가 나오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증명할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잠을 자던 4명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울주군에 있는 양로원에서 77살 A씨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78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다른 방에 있던 3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양로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자취를 감췄던 파란 하늘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맑고 또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일요일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서울은 일단 평소와 비슷한 보통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가시거리도 10km 이상으로 주변 건물과 먼 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도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사이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5일에 비해서 농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대기 정체로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긴 하겠지만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습니다. 예, 주말 앞두고 있는데 내일은 외출하기 괜찮다고요? 네, 주말까지는 모처럼 맑고 포근한 봄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고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충북 일부 지역에서만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13도, 광주, 대구 17도 등으로 3월 하순의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가 됐는데요. 특히 어느 지역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네,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입니다. 일단 일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미세먼지를 씻어낼 전망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의 양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 산간 지역과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강우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는 여름에나 내릴 법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경상수지가 8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지난 2012년 5월 이후 81개월 연속 흑자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 13억 6천만 달러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2.6%나 급감한 가운데 상품 수지 흑자는 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산업은행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으로 이후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도 합병에 반대하고 있어서 두 회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을 해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상황과 경사노위 대응 방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자, 의결이 안 된 이유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비공개로 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은 정원이 18명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인데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위원 모두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어제는 전체 위원은 과반이 넘었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이 탄력근로 확대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참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참석해 근로자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과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보조 도입 안건 등을 의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해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경사노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사노위는 일단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들이 현재 설득하고 있지만 이들 근로자위원 3명이 11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불참한 근로자 위원 3명을 모두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가 1년도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번 일로 좀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층별 근로자 위원 3명의 불참 선언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시작으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투쟁에 전력을 다해 국회 노동법 개혁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층 대표자들이 애초 참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다며 그들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는 16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 가운데 15%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재 60살 이상에서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상품도 선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기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연금 상품인 주택연금. 하지만 60살 이상의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 노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입 기준을 한층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을 50대까지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두 조치 모두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서도 1년 금리가 2%대인 전월세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중은행에 도입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올해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반영하는 기존 규제와 달리 모든 금융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이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안에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앞서 청와대 개각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도 반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된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예상했던 대로 크게 엇갈리는 이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박영선 진영 의원에 대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정자들이 평화와 민생 경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된 인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계속 답습하겠다는 것을 고집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북미 회담 실패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책이 없다며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대북 제재가 쓸모없다고 주장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치열하게 따지겠다며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대 청년과 창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의원도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담당할 새로운 내각 인선 발표, 지금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새 얼굴들이 집권 3년차 내각의 활력과 쇄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각 인선, 어제 보도가 됐었던 이런 내용들로 거의 예외 없이 오늘 발표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7명 중에서 보면 전문가하고 관료를 포함해서 5명이 이렇게 포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총평을 하자면 무난한 인사다. 민주당은 적재적소에 아주 잘된 인사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인데 그 중간 지역에서 일단은 무난한 인사인데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험난한 국정 상황에서는 그냥 속담 하나, 꽝 잡는 게 매다. 성과를 내면 좋은 장관이 되는 거고요. 성과를 못 내면 아무리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입각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실패한 장관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걸어갈 길이 많은데 먼저 청문회라는 산을 잘 넘어야 되겠죠. 물론 장관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경과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야당과의 격돌에 많이 부딪혀서 이 업무 수행에 좀 차질을 빚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 출신이 있고 전문가 출신이 있는데 전문가 출신 중에서도 또 관료 출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체로 무난한 이 장관 입각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목받는 게 왜 민주당에서 굳이 박영선 의원, 진영 의원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냐 하면 청문회 전선에서 여기서 좀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박영선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좀 반대 입장이 될 거니까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진영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진영이 바뀐 인물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단명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과연 어떤 면모를 보일지 이 질의응답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렇죠.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맞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입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근 평론가는 오늘 그 개각 명단 발표에서 어느 점이 제일 눈에 띄셨습니까? 네, 지금 코드 인사냐 아니면은 적재적소 인사냐 이렇게 지금 여야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눈에 들어오는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그 전문가 그룹입니다. 과학기술부 쪽에 조동호 교수,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요. 후보자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5G가 우리나라에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정부의 사실은 또 크나큰 성과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지금은 사장됐지만 와이브로를 처음으로 상용화하신 분이고 이동통신의 아주 최적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임자다라고 내부적으로 그건 야당에서도 반대가 전혀 없는 분으로 지금 평가받을 수 있겠고요. 문성혁 그 후보자 역시 이제 그 세계 해사기구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제 그 후보자가 되신 분인데 세계 해사 대학원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IMO 세계 국제 해사기구의 한국인 최초로 교수로 임명되신 분이고 그만큼 해운업이라든지 또는 그 국제적인 어떤 해양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임자다. 이 두 분은 야당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에요. 거기다가 현대상선의 항해사 출신이더라고요. 네, 원래 해양대에 나오자마자 1등 항해사로 가셨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서 해양대 교수로 오시고 뭐 그런 어떤 경력인데 이제 관료 출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국토부의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차관까지 그렇죠. 오셨는데 이분은 야당에서 반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관에 오르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건 두루두루 이런 어떤 그 배제하지 않고 그런 인물도 이렇게 적임자로 발탁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박양호 후보자가 이제 문체부 차관까지 하시고 이번에 문체부 장관으로 그렇죠. 발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장, 그러니까 1급으로 발탁이 됐다가 6개월 만에 차관으로 승진을 해요. 참여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6개월 만에 차관 승진은 사실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 때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때 당시에 어떤 좀 뭐랄까요 코드 인사냐라고 뭐 이야기하기에 약간 좀 그런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코드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통일부 장관 아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만 딱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조명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과 정말 오랫동안 테이블 협상에 있었던 분이에요. 실무 그리고 북한에서 누구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 실무 또는 물밑 접촉을 했던 분이라 잔뼈가 굵고 통일부의 사실은 어떤 회담 적임자로 장관에 발탁됐다면 지금은 실무적인 게 더 필요한 어떤 시점인데 지금 발탁되신 분은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장. 이분은 사실 교수, 그러니까 사이드에 계셨던 분이죠. 교수라든지 혹은 통일연구원장도 이번에 이제 발탁이 됐고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북한에 어떤 라인이 있다거나 이런 어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 뭐 이렇게 정무적인 부분을 배제한 어떤 인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퀘스천 마크를 좀 찍을 수 있는 분, 뭐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각기평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봤을 땐 현 정부가 성과에 초점을 더 맞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권 3년 차다 보니까 지금 성과를 내야 된다. 이번 인선을 보면은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뭐 평가가 뭐 주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저희 최영일 평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청문회 문턱을 다 넘어야 그렇죠. 이제 입각이 되는 거잖아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원조 저격수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공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박영선 의원은 뭐 입각 하마평에 왕왕 오르기도 했습니다. 워낙 중진 정치인이고 의원 생활 오래 했고요. 언론인 출신인데 그야말로 정계에서도 두각을 꽤 나타냈던 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발언을 하는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뭐가 주목이 되냐면요. 예전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입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 이름으로 많이 거론됐어요. 그렇죠.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비율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뭔가 파격이 시도됐을 때 어떤 뭐 검찰 조직이라든가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 아니냐 이런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제부처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중요한 얘기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박영선 장관이 장관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기존에는 좀 대기업, 수출 주도, 우리 산업화의 연장선상에서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어떻게든 살려내자. 이게 방점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도 거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은 주무부처로 격상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바로 지난 정부까지는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사실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전임 장관들에게는 조금 결례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성과가 별로 나지 못했다. 주목받지 못했다. 또 뭔가 좀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경제 전반이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불씨를 살려내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올해 말 정도에 돼서는 이 장관이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평가 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상당히 실려 있는 인사가 박영선 장관 후보자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그만큼 야당은 또 지금 경제 악화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맹공을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공격수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다 많이 아는데요. 익히 아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방어해내면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에 대한 전문성을 좀 피력할 수 있겠는가
이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당내에서 입각할 첫 번째로 꼽히던 사람이 이제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네. 총선 대비용이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네. 네.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전부터 사실 입각설을 굉장히 파다했죠. 네. 그리고 문제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물었을 때 전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가고 싶어 했죠. 예. 문제는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미 박영선, 진영, 우상호 세 의원의 이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거론됐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세 사람이 전부 가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검증 중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저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강 수석이 얘기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밤에 보고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밝혀졌는데 사실 역순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어떤 만남은 좀 보여주기식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주기식이었다. 하루 전에 결정이 번복될 수는 없습니다. 왜?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청문회라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이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에 대해서는. 물론 복수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선을 위한 회군이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이렇게 보시는 그 겁니까? 이유더라도 어저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만남은 이미 결정된 이후에 만남이지 그것으로서 결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정가에서 바라봤을 때 하루 전날 그것을 바꿔서 전혀 이 검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발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박양우 그 후보자의 경우. 자, 그러면 그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상호 의원이 2, 3일 전부터 기자들의 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든 매체 기자들 다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상호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뭐랄까요, 뭐 그 전부터 있었고 우상호 의원은 사실 더 가고 싶어 했지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만류를 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강기정 수석과 이해찬 대표가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혹은 언론에 이제 그것은 논란을 끝내자라는 어떤 끝맺음이 아니었나.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걸 겁니다. 청와대의 참모진들이 대거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양정철 비서관도 이번에 복귀한다라는 설을 지난주에 우리가 화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당에서 가장 사실 불안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수도권 비주류. 수도권의 비문 의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주류 의원들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상호 의원일 거예요. 그럼 우상호 의원마저도 자리를 비면 아마도 이 비문 의원들의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장 뭐 총선이 내년이니까 이걸 그렇죠. 준비하는 것도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내년 총선 담금질에 이미 들어갔죠. 이해찬 당대표 밤낮으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 출신 일개 참모진들을 만나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요. 저 누구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청와대 일기 고생했다고 오늘 밥 사시는 날이라 맛있게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언제로? 그건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정해진 바는 없고 감독하고 생각을 해야죠.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너무 이른 얘기 하십니다.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도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에 오늘 구체적인 역할 얘기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다 친정에 온
그런 느낌으로 뭐 다들 오늘 좀 편안한 자리로 지금 했습니다. 당의 인재풀이 훨씬 커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언제든지 본인도 당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해찬, 임종석, 한병도, 백원우 등등 네, 해서 성인배. 그 일개 참모진들이 다 이제 모인 네. 자리인데 어제 뭐 신고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사실상 하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언급 자체도 인재풀이 넓어졌다. 근데 이제 조금 아마 저기 참석한 분들이 아쉬울 수 있어요. 풀이 들어갔기 때문에. 풀이라 하면 골라 쓰는 예. 이 자원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버퍼까지 포함을 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재가 들어왔다. 네. 인재가 구체적으로 돌아왔다. 어떤 역할을 줄지는 네네 아직 이러면 모르는 좋겠는데 거고. 예. 이제 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픽업해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원이란 얘기예요, 현재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고 어제 보시면 모두 다 굉장히 읍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일기지만 일단 예. 사표 내고 나와서는 이게 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수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예. 잡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한 직함은 없는 네, 상황인 그럼요. 거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제 읍소를 하면서 어제 굉장히 훈훈한 표현들을 씁니다. 친정에 온 느낌이다. 예. 고향에 온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푸근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찾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풍겼고요. 이해찬 대표는 이제 인재풀이 넓어져서 우리는 좋다. 골라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졌다는데 과연 저 중에서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네. 제가 주목한 대목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 당이 불러서 쓰신다면 헌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어떤 의지나 이를 피력하기보다 헌신적으로 뭐든지 시키는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내년 총선에 뛰십니까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언급은 거기는 이 답변 자체로 피하는 보면 상황이죠. 부인입니다. 예. 답변 그럴 자체는 리가요. 부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리가요. 예. 그 내년 총선 나가십니까? 그럴 리가요. 그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에 주고받음으로는. 네, 문법상으로는 네,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언론계의 평가는 이 총선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있어서 그럴 리가요의 의미가 뭘까? 저는 그게 아직도 궁금하네요. 그럴 리가요. 예,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비어 있는 수도권에 나갈 것이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 인선이 돼봐야 아는 이런 네. 상황인 거고요.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 유일하게 당적이 없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이버의 그 부사장까지 역임하다가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동아일보,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 계속 현역 기자로 있었고, 그래서 당적을 갖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은 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성남에 뭐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다면 당에 당연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도 성남 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저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은 백원우 전 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예. 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혹은 출마하실 분들이 예. 왜냐하면 2016년도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공천과 관련해서 좀 칼질을 했다. 소위 얘기하는. 근데 백원우 비서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또다시 어떤 그런 공천 심사라든지 이런데 실권을 가질 것이냐. 물론 백원우 비서관만이 아니라 지금 친문에서 얼만큼 실권을 장악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 자리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총무하실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해찬 대표가 적당하게 풀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정치적으로 아마 사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들이 당으로 돌아가서 중책을 맡을 경우에 공천에 이제 청와대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일개 참모진들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대 모든 정권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위해서 뛰고 출마를 실제 할 때는 유리함이 작용했던 게 사실이죠. 사실은 뭐 대통령이 최측근에 있었으니까 아까 야당이 당장 얘기하는 코드 인사 좀 폭넓은 의미의 꼭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청와대는 코드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권력의 최정점과 가까이 있었던 인사들이 정치 현장으로 돌아올 때 유리함을 가지고 돌아오죠. 저는 아까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당내 인사들은 예의주시하고 경계하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정실이라는 곳이
위세가 보통인 곳은 아니잖아요. 이번 정부 와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이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의미의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 왔다. 그러면 혹시 어떤 개인적인 출마의 준비를 해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백원우 전 비서관은 사실은 전 의원입니다. 시흥을 이제 이 텃밭으로 해서 의원 생활을 해왔고 정치인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출마에는 관심이 있을 텐데 내부에서 만약 방어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흠결이 나타날까요? 당장 이번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 드루킹 사태에서 이름이 올랐잖아요. 함께 또 있었던 송인배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 총선에 나가서 야당 후보와의 이제 어떤 진검승부를 하기 전에 당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검증의 하나의 단초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보세요. 청와대에서 당장 일한 게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또 흠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어도 혹은 또 이번 정부에 이 문제들이 있다면 본인이 또 끌어안아야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리함과 불리함이 공존하는데 여기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천권을 가진 당 중심, 당 지도부의 의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개 참모진들도 슬슬 돌아오면서 총선 앞두고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을지 지난 한 주간 정당 지지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한국당 뭐 그대로인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네, 변화는 없고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오르려면 그야말로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거나 더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인재들을 영입한다거나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벌인 어떤 퍼포먼스 사실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당은 사실은 사람 장사, 사람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진열대에 올리는 그런 행사라면 지금 20%로 적체된 자유한국당 뭔가 이제 뭔가 단안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정책을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지 이런 어떤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더 오르내림이 이제 그냥 횡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당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정체 상태라고 하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윤리특위 문제라든지 뭐 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은 끊어야 될 건 빨리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재 영입 부분은 새롭게 인재 영입을 하고 이런 원래 아젠다들 이슈들을 이끌어가야지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 5.18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라 했을 때 지금 기다려. 이건 지금 방어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속도감 있게 한국당 내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을 가지느냐. 이 호감도 조사를 해본 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졌죠. 일단 호감도 면에서 1위, 그다음이 정의당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다음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교치를 보시면 이전의 호감도를 잘 보시면 정의당이 2위인데 의석 수와 관계없이 상당히 호감도가 높아서 민주당에 육박합니다. 사실은 겨루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당들은 호감도가 대체로 다 낮았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내린 당이 있고 오른 당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매주 조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민주당은 큰 폭으로 내린 거고 내렸죠. 한국당은 또 오른 거고. 한 분기 사이에 내렸죠. 민주당에 대해서 이 대중들, 국민들의 호감도는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응답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량적으로 1, 2, 3, 4 중에 찍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전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그럼 이 정당들이 이 지금 지표를 보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떨어졌을까? 왜 올라갔을까? 그럼 지금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좀 호감도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18 망언 사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체됐다는 것을 저는 이 실장님하고 조금 다르게 역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나쁜 것이다. 떨쳐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같은 또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 계속 발목 잡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가장 핫 이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석이라는 이제 이름이 허가되면서 그 다음 날인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또 태극기 부대 혹은 또 강성 이제 친박계의 지지를 좀 더 붙들어두기 위한 노력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중도 상식적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도 호감도가 올랐는데 저것을 지지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예, 대통령 지지율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1%포인트죠. 일단 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요. 긍정과 부정 평가가 1%포인트로 좁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긍정 평가가 3%포인트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부정 평가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횡보일 것이다.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횡보는 오래 갈 것이다. 주가랑 거의 속성이 비슷해요.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하거나 또 급등을 했을 때는 조정 기간이 있거든요. 이식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더 팔거나 해서 그럼 그 조정 기간이 얼만큼 되느냐가 이제 문제고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은 연착륙하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다시 올리고 급격하게 무슨 다시 뭐 골든 크로스로 다시 전환한다거나 이것은 역대 큰 역대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은 거의 없어요. 지지율은 어차피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5년 단임제의 성격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급격하게 추락해서 레임덕이 일찍 오느냐 아니면 연착륙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다 완수한 다음에 정권을 이양하느냐 이 두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횡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 46%의 어떤 긍정평가도 사실은 역대 정부로 봤을 때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떨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 일들을 아젠다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아직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1분기 내로는 계속 횡보를 하는데 중요한 건 1분기에 또 소득 지표 그러니까 그것이 한 5월 달쯤 나옵니다. 고용 지표 이 평가 전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로 지금 지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성별로 보면은 20대, 30대 여성들 이번에 지지율이 쭉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봐도 20대, 30대에서 많이 빠진 모습이거든요. 보통 20대, 30대 남성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여성 지지도도 빠진 이런 상황. 원인이 뭘까요? 불과 연말 연초까지 저희가 야당에서 좀 이제 만들어서 많이 확산시킨 말이긴 하지만 이영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20대 특히 남성이 이탈하고 있다. 영남이 이탈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뭐 이 상황은 지금 정부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2월 중순에 자영업자들하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좀 보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올해 들어와서는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이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제 페미니즘 논란이 있어요. 양성평등, 양성갈등 이 사이에서 뭔가 문제들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크게 이변이 없었어요. 남성들은 지지하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하고 관망하기도 하고 또 이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가장 큰 고민은 여성들이 왜 이탈하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여성 정책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후퇴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군복무 문제라든가 다 남성들에게도 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거두어들인 것은 없는데 왜 이런 것일까? 이번 주 한 주 내내 혹시 미세먼지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미세먼지 영향은 정부에 대해서 좀 이제 성토하게 되는 작용을 했죠. 근데 이것은 남녀노소가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여성이 특별히 더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부의 책임을 크게 물었다. 이렇게 보면 어렵고. 아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옆에서 키우다 보니. 20, 30대에 어찌 보면 좀 어린 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럼 여기엔 겹칠 수 있는 게 또 있죠. 유치원 이제 파동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겹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급 이슈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이 있는데 여성들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제 이 계층들보다 다른 범주들보다 더 급격하게 이탈할 부분들은 특별히 보이질 않아서 청와대 고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좀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상황이라서요. 내각도 바뀔 예정이고요. 이렇게 돼서 어떤 경제적 성과가 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5.18 관련 망언 의원들 징계 문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한국당 내에서의 징계도 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윤리위원장, 김영정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윤리위의 그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유한국당의 이 징계 절차는 윤리위에 회부를 하고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다음에 물론 윤리위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수위를 결정하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데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사실은 윤리위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서 이제 막혔지만 거기서 막혔다면 윤리위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예요. 그렇죠. 지금의 김영중 윤리위원장도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도돌이표지만 지금의 이 당대표에게 황교안 당대표에게 지금 윤리위원장부터 빨리 임명을 하고 이것에 의지가 있다면 빨리 다시 회부를 해라. 두 사람은 지금 회부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회부를 하고 빨리 속도를 내라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내가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한다, 뭐 제명을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윤리위는 당연히 회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는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언론에 끌려가고 여당에 끌려가고 계속 질문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는 빨리 단안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부된 이종명 의원 표결 처리도 안 되고 윤리위원장은 사퇴했고 새로운 대표는 좀 절차대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답답한데 지금 국회 윤리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여야 말싸움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되려 큰 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어제 상황 들여다봤습니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기싸움의 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붙인 이 5.18 망언 의원 제명 피켓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는 자리인데 왜 여기까지 붙이고 왔냐? 떼라. 민주당에서는 5.18 망언은 다른 안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격돌한 겁니다. 노트북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당론 같아요. 자,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당론이라고 하셨는데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한국당이 계속해서 징계를 안 하니까 오죽하면 이걸 붙였겠습니까? 이렇게 고성에 오간 피켓 난타전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민주당이 피켓이 붙은 노트북을 덮으면서 비로소 끝났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윤리특위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자문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만큼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은 자문위로 넘기고 아무 결론 없이 끝난 피켓 붙여라 떼라 이 기싸움만 하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죠. 저는 아까 당론이냐 국론이냐 사실 뭐 국론이라고 딱히 공식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국론에 가까운 게 국민들의 지금 여론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국론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면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3.1운동이 폭동이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4.19 의거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폭동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편승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8이 폭동이었다. 그럼 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유네스코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까지 지금 지정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로 군이 이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 무력 공격을 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하고 희생자가 많이 났는데 이
이것을 폭동이라고 발언하고 그냥 징계를 미루고 있고 말이죠. 예. 심지어 이 국가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징계를 미루고 있단 말이죠. 명단 공개하라라고 하는 요구는 또 차치하고라도 이 표현의 수위가 너무 국민들이 예. 이제 받아들이기에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면 이 징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역공이 뭐냐 하면 자, 손혜원 서영교 의원 같이 다루자. 지금 이거예요. 물타기가 안 됩니다.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잘잘못은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효과예요. 그 의원들을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엔 아무 득실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에게 지금 부과되어 있는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것 국민들이 보기에 황교안 신임 대표의 아까 지지율도 받고 호감도도 받습니다만 예. 계속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텐데 왜 이것을 시간을 더 끌고자 하는 모양새로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실익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8 망언을 다른 윤리위에 올라온 다른 건들하고 이 경중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지금 약간은 시간 끄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와요. 네, 뭐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려서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확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 유보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당규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이지 상정한다라고 단언을 했고 지금 상정하지 않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다만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공석이고 하니까 시간을 좀 벌어야 그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입장인데 그럼 저는 이제 한국당 네, 한국당 당내 입장입니다. 얘기고요. 저는 이제 지금 평론가님 말씀이 약간 좀 다른 게 자, 지금 민주당에서 뭘 해야 되냐면 빨리 윤리특위를 열어서 윤리특위가 진행이 돼서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게 민주당 쪽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상정하겠다는 거는 간사 협의가 됐고 맞습니다. 상정은 이미 이미 된 얘기가 거죠. 된 거예요. 예, 일괄 그렇다면 상정이 됐죠.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라는 건 얘기하면 돼요. 예. 특위를 열어서. 그런데 그것을 굳이 특위위원들이 먼저 제명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틱픽해서 하면 그 시간을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서 시간이 허비되는 결과거든요. 시간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회부시켜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어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 5.18 관련한 논란에 발언하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이죠. 월요일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재판장이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광주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결과 나오는 거는 저희가 또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면이나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결단할 때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새를 불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면 곁에 가서 직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그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한국당 내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해는 뭘까요? 일단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병보석은 아니죠. 보석으로 어쨌든 자택 구금에 가까운 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당 내에서 하나였던 최소한 18.8%는 되는 거예요. 김지태 의원을 지지한 어떤 숫자만 보더라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면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된 다음에 맞습니다.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어달라. 무엇이든 그것이 뭐 죄를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선행되어야지 사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법부에 먼저 이 결단을 내려달라. 빨리 어떤 일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순서가 아니겠느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인데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요. 근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8.8% 김주태 의원을 지지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워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죠. 한국당은 어디로 가는 정치적인 워딩이지만 자, 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사면이.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사면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달고 한 워딩이잖아요. 정치적인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또 복역을 성실하게 해야 가석방 기회도 주고 개정의 여지를 보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건 사회로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재판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정에 이 항소심 이후부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 이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법적으로 사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면회 가서 접견을 좀 성공시켜 보세요. 유영하 이 변호사가 전당대회 과정에 황교안 이 전 총리였죠. 이 후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그 심기가 별로 좋지 않다. 심지어는 면회마저 거부한 바 있다. 이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좀 본인을 만나서 의중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소속돼 있는 정당이었으니까 당시 대통령을 배출했던 지금 재판 절차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이제 국정농단 관련 사안인데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사면도 하려고 하면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돼야 그 이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권에 나오는 이런 발언들이 어떤 그 당 지지율로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 같은 심정으로 어제 등원을 결정했다고 등원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장에 당대표님 모시고 같이 오면서 입장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빠 찾은 아이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모두들 활기 있게 다시 한번 신임 당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께 저희 기대가 좀 이상하다. 먼저 반갑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면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면 우리 123명이 하면 소십시만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123명이야. 야, 내가 왜 내게는 이런 여건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 저런 여건을 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 될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갓집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종갓집의 종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쓸쓸합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그 가시밭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박영선 의원을 지명하는 등 7개 부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탕평 인사와 전문가 등용을 통해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딱 2명인데요. 둘 다 지금 비주류이기 때문에 탕평 인사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모두 친문 주류라고 보긴 어려운 인사입니다. 진영 후보자는 잘 알려졌듯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하다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2016년에 민주당에 입당했는데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셈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문 핵심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두 후보자의 입각은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풀을 넓히겠다는 탕평 인사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후보자는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통일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 인사도 발표가 됐죠.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 구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됐지만 남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지명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임명됐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네, 지금 집권 3년 차 성과가 시급한 이런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인사 성격을 보면 좀 관료, 전문가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띄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 운영에 전념할 전문가들로 2기 내각을 채워 빠른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대거 당으로 복귀했고요. 애초 입각이 거론됐던 삼선의 우상호 의원도 총선 대비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당에 남았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여성은 1명에 그쳐 모두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에 전체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 22%로 대선 공약인 30%에 못 미칩니다. 청와대는 목표를 맞추려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잦아든 파란 하늘, 이틀째 이어지면서 길거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날씨도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서울 상공은 푸른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상쾌한 공기에 출근길 직장인들도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요즘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피부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화창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여파에 한동안 거치대에 멈춰만 있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자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좀 안 하고 있다가 미세먼지 없어져가지고 좀 따릉이도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수치는 37 마이크로그램. 지난 5일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 145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낮부터 길거리엔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태 못 나왔는데 오늘 날이 좋으니까 얼른 나왔죠. 집사람하고 둘이 저기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공습으로 썰렁했던 명동거리도 다시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동안 사무실 안에서 점심을 배달 주문했던 인근 직장인들은 모처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발걸음이 그리웠던 상인들도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 출근길에 맑은 거 보니까 손님이 많을 것 같았는데 요 며칠 사이보다 오늘 배 이상 손님이 많아서 바빴습니다. 서울시는 일주일째 이어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부터 해소돼서 주말까지 현재보다는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봄철 내내 언제든지 다시 고농도 상태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에 따스한 봄 기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상수지가 81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2.6%나 급감한 가운데 상품 수지 흑자는 5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미국 인텔에 다시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아이스 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인텔은 1% 늘어난 706억 달러의 매출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3년 만에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실적 신기록 행진으로 인텔을 제쳤던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19.7% 급감한 실적으로 2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5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 카풀 쪽에서는 제한적 참여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하루 4시간 동안 카풀이 허용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을 못합니다. 택시업계는 대신 월급제를 얻었고요.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고령의 운전자가 모는 개인 택시를 좀 줄이고 승차 거부 등의 문제점을 고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안도 동의했습니다. 또 대타협기구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택시만 해당한다면 이 제도가 기존의 택시와 뭐가 다르냐?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심야 시간대가 그 합의안에서 빠진 상황에서 탑승만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예약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하면 택시가 가는 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또 합승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그 자가용 우버 아시죠? 자가용 우버 알죠? 네, 그걸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택시도 미리 이런 승차, 배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통해서 승차 거부가 없게. 그래서 지금은 콜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오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죠. 네네,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이런 이제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은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뭐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이라든지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네, 성공적으로 제도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빠진 다른 카풀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소카의 이지용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번에도 약간 좀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 이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합의안 때문에 앞으로 의미 있는 유사한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소카 외에도 타 카풀 서비스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이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겪게 될 기존 산업과의 마찰에서 대화로 합의를 이뤄낸 좋은 예도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죠. 그만큼 지적사항과 불만을 해결해 나가는 앞으로의 절차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위탁 점주들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소득은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에 빠듯한 처지입니다. 당연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의 2.15%에서 2.3%로 오히려 인상된 겁니다. 김 씨의 연매출은 7억 원 정도. 정부 대책대로라면 1.4%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연매출이 30억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1.6%로 낮춰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 씨가 가맹점주가 아닌 위탁점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개점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와 달리 위탁점주는 개점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냅니다. 말 그대로 점포를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어서 각 점포의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맹점주는 이제 평균 0.8% 정도 카드 수수료가 이제 인하가 되는데 한 20-30만 원 정도 점포당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탁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돼서 소득의 격차가 사실은 더 크게 벌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에서 김 씨 같은 위탁 점주의 비율은 35% 정도로 전국적으로 10,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숫자 단위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산정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법인 밑에 기관이 몇 개나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다 보면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2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에 있을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스스로 나오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전두환 씨가 앞서 알츠하이머다, 독감이다 이런 이유를 댔었는데요. 결국 재판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재판 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변호인이 다음 재판에는 꼭 나올 테니까 구인장 발부는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는 11일 재판에 나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꼭 한 번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알리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10달 만에 비로소 전 씨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전 씨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전 씨 변호인 측은 전 씨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독감에 걸려서 외출 자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 재판에는 못 나온다면서 정작 골프는 친 것으로 보도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자신의 타수를 계산하고 치는 순서까지 기억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이런 전 씨에 대해 서양 의학계가 놀랄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전 씨가 재판에 나오게 된 그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죠? 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씨가 낸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총을 쏘는 것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때 시민대표로 계엄군과 협상하는 등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조 신부의 조카 등은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가 거짓말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전두환 씨 재판 때 부인 이순자 씨와 피고석에 나란히 앉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전 씨 측은 부인 이순자 씨도 재판장에 나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이순자 씨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앉게 됐습니다. 네, 전 씨의 재판 출석을 바라보는 광주 분위기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이 민주주의의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찬물을 끼얹은 건데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곧바로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계엄군의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이 쓰러지면서 광주 시민은 일제히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당시에 광주 시민은 학살 원흉 전두환을 처단하자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전 씨가 광주 그것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망언까지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광주 시민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일단 5.18 단체 등은 성숙한 자세로 전 씨의 재판 출석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보만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이어서 정상 가동 상태에 달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실망스럽다고 답했는데 아직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촬영한 지난 2일과 6일의 위성 사진입니다. 나흘 만에 크레인은 치워졌고 엔진 시험대를 지지하는 구조물 재건도 진척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이처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험대 복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같은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엔진 시험대와 궤도식 이동 구조물 등의 변화를 근거로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뒤 서서히 해체해온 동창리 발사장을 다시 복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se were deliberate efforts by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inconclusive results of the Hanoi summit to send a message to President Trump and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 협상 장기전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창리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We remain ready to engage North Korea in a constructive negotiation.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미 압박으로 보면서도 도발의 재개나 협상을 깨려는 신호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북미가 서로의 압박을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비핵화 협상 재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산업은행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으로 이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도 합병에 반대하고 있어서 두 회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GM이 연구개발법인 분리 당시 산업은행에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을 중국에 넘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 측이 크로스오버 차량 CUV 연구개발은 한국 법인이 맞지만 준중형 SUV 개발은 효율성에 따라 중국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변동사항은 없다며 차세대 준중형 SUV와 새로운 CUV 제품에 대한 차량 개발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GM은 산업은행과 신설 연구개발법인을 준중형 SUV와 CUV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해서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출자 4,4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를 맞아 보건당국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을 소개했는데요. 갑상선 관련 질병은 남성보다 여성이 최대 5배 많았고 철이나 비타민 D 부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몸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해서 병원을 찾은 여성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체온 유지나 신체 대사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 갑상선 질환과 암으로 지난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살펴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2.5배에서 5.3배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암은 남성의 4배 이상 됐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5.3배, 항진증은 2.5배 더 많았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줘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여자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도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철이나 엽산 결핍에 의한 빈혈이 대표적인데 철 결핍성 빈혈은 남성의 4배나 됐습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와 비타민 A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생리나 임신 등으로 필요량이 증가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궁 관련 질병 환자 수 증가폭이 컸고 5, 60대 여성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5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민간기업이 45곳, 공공기관이 5곳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흥국생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잠을 자던 4명을 흉기로 찌른 뒤에 투신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울주군에 있는 양로원에서 77살 A씨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78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다른 방에 있던 3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양로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치즈치킨을 반마리만 먹어도 하루 기준량만큼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맹점수 상위 6개 상표의 치킨을 조사한 결과 치킨 반마리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590mg으로 하루 기준치의 80%나 됐습니다. 특히 치즈치킨은 하루 기준치의 94%나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때 6.2g이었던 당류 함량은 40% 가까이 높아졌고 나트륨도 28% 늘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통보서를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가공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식품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000톤에 다음 달 초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가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모처럼 드러난 파란 하늘이 무척 반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까지 올랐고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4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과 제주도도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고요. 남아있는 특보도 점차 해제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 대전은 1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광주는 16도, 대구는 17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 대기질 또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제법 많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여름에 내리는 비처럼 폭우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신미림입니다. 정규리그 후반까지 1위 자리를 정하지 못했던 남자 배구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어제 우리카드에 3대 0으로 이기면서 가장 높이 날았습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